네,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김종효의 시그니처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장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투자 전략까지 가져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알파경제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그니처를 좀 확인해 보기 이전에 뉴욕 증시에서 짚어볼 만한 두 가지 이슈를 먼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임시 예산안 표결이 또 18일, 뉴욕 기준으로 18일에 이뤄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임시만 몇 번째인지 좀 모르겠지만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슈가 아닐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10월 달에 마감됐어야 될 이슈인데 이게 벌써 몇 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임시 예산으로 계속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을 써야 될 국가의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한 40일이나 뭐 45일 단위로 임시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호재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증시에서는 거의 잊혀진 이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결국은 처리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뭐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시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원래 하나하나 추진돼야 됐던 정부 예산의 쓰임새가 결국은 다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보조금을 받는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연관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정권 말기라 교체될 수도 있는 시기라 어차피 둔화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네요. 그런 정책 배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겠다 정도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임시 예산안만 정말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는 이미 통과가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벌써 3개월, 4개월 계속 임시가 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많은 분들에게 그래, 이러다 말겠지 하고 잊혀져 버린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크해야 될 포인트, 만약에 바이든 정부의 어떤 보조금 정책에 해당하는 그런 섹터들을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런 종목들은 약간의 좀 걱정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기도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TSMC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가 이제는 뭐 거의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이 직간에 얘기를 하면서 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그랬죠.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과연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보일 거냐.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는 좀 멀었기 때문에 뭐 TSMC라든지 뭐 AMD 이런 종목군들을 잘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뭐 TSMC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 어저께 주가에 화답을 했죠. 다만 시간에서 움직였던 흐름과는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어저께 대만에서 실적 발표를 이미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전을 이끈 게 TSMC의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에도 일부 이미 영향을 줬죠. 그래서 오늘 뭐 추가적인 영향이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뭐 반도체는 원래 주도주였고 그다음에 해당 종목군들의 실적이 삼성전자는 부진했으나 TSMC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쪽에서도 만약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인다면 뭐 국내 증시에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강세는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전히 국내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문인지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부침을 겪었었죠. 국내에서만큼은 좀 부침을 겪었었는데 TSMC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제 오후장부터 특히 SK하이닉스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과연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또 선반영이라고 해서 오늘은 또 아쉬운 모습을 보일지는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반도체가 올해의 주도주임은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그니처 준비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렇게 길게 좀 얘기를 드렸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글로벌 증시, 한국만 자꾸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그니처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내용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 이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만 그럴 것이냐, 근데 또 대부분 불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반도체주가 뭐 TSMC 좋았다고 하고 SK하이닉스 어제 좋았다고 하지만 요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사실 오늘도 좀 걱정됩니다. 오늘도 한국만 또 환율 급등하고 괜히 한국만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 최근 한국 증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수급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었죠. 그다음에 펀더멘탈적으로는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것도 부담 요인이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물까지 겹치면서 시즌적으로는 원래 기관 매물이 나오는 대형주의 기관 매물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외국인 매물이 더해진 것이 큰 영향을 줬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YTD 그러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시면 예. 일본만 플러스일 뿐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약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도 약하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유일하게 지금 묶이고 있는 게 코스피와 홍콩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중국 증시도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보였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약세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홍콩이 더 묶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뭔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느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조금 배 아프게 저렇게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증시의 특징은 그렇죠.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예. 자, 미국도 그러면 과연 정말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서 점검해 봐야 우리가 우리 시장에 대한 명확한 투자 관점,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갔던 것처럼 사실 뭐 아르헨티나, 터키, 러시아는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일본 증시 최근에 정말 뭐 날개도 친 듯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나름대로 낙폭을 많이 줄여냈고 간밤에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YTD 기준으로 나스닥이 상승 전환에 거의 다 왔거든요. 이렇다는 측면에서 일단 좋은 쪽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 상승 배경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미국도 한번 살펴보죠. 자 준비된 그림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예. 미국은 과연 그러면 정말 좋은 상승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테슬라의 하락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오늘 뭐 급등하긴 했지만 애플도 전반적인 약세를 연초부터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러면 오늘 추가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이미 섹터 수익률이 좀 바뀌긴 다르겠죠. 했을 텐데 네. 그런데 헬스케어하고 IT 중에 반도체를 빼면 과연 고르게 올랐는가? 그래서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에너지 5% 하락했죠. 그다음에 부동산도 하락했죠. 그다음에 뭐 소재라든지 일부 경기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미국도 균형 잡힌 상승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AMD나 굉장히 화려하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 때문에 우리가 뭔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하락했던 증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미국 증시 지수가 하나 있었죠. 러셀 2000의 낙폭도 작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균형 잡힌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멘텀이 있고 특정한 이 강세 요인이 있었던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저렇게 강한데 우리는 왜 이럴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걸 이끌고 있는 건 일본에서 개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BOJ가 중앙은행이 주식을 샀죠. 얼마나? 무려 60조 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60조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런 매수를 보이면서 증시를 끌어올린 요인이 됐는데 2023년에 급등하다 보니까 2023년부터는 중앙은행에 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하루에 2% 빠지는 날만 ETF를 사고 사지 않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도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주식 비중이 작습니다. 그 가계자산 전체에서.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가계자산 비중에서 현금 예금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네요. 자 이것은 그 법안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통령이 ISA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세제 혜택 늘리겠다고 증시 했잖아요. 부양책. 예. 근데 약간 좀 일본 쫓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일본에도 니사라고 하는 그런 종합계좌가 있거든요. 예. 그 종합계좌와 관련돼서 예. 세금과 관련된 면세 혜택을 무기한 연장하고 그다음에 원래 한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정도까지만
면세 혜택을 주는 투자 원금에 근데 이거를 1억 8천으로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다음에 올해 7월에 있을 중국의 화폐 개혁이 일본의 화폐 개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두고 예금들이 그쪽으로 주식으로 좀 이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미국도 이렇게 강세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물론 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사실 선방이라는 표현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까 짚어주셨던 홍콩과 한국의 상황,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둘은 왜 묶여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겠죠.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수급적인 흐름은 외국인들의 유출에 가장 민감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는 무엇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중국의 제조업 PMI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부진한 양상입니다. 그렇죠. 예. 네. OECD 국가들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OECD 국가도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둔화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CSI 300이라고 하는 중국 지수의 EPS, 이익 수정 비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빠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전 세계보다 더 빠르게 빠지고 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분명히 이익을 아직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빠지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 당연히 홍콩, 한국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중국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아직 그렇게 100% 열려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시장은 당연히 어디다? 홍콩 증시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중국에다가 반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 유출에 민감한 증시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양 증시가 묶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사실 고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과의 연계가 좀 크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탈중국을 외치면서 많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손바닥 없듯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불가피하게도 홍콩과 한국의 약세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국의 흐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는요. 추격은 멈추고 실질을 확인해야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워낙 강하니까 예. 우리 증시 팔아서 미국과 일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미리 가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저기는 저렇게 강하니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과 일본으로 쫓아가는 게 맞나? 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일본에 오른 것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반대로 실질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정말 저렇게 빠질 정도로 우리가 안 좋은가에 대한 확인도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뭔가 투자를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신규 자금을 집행하려고 할 때 뭐 일본을 사야 되나 미국을 사야 되나 이 생각을 지금 당장 하시기보다는 네네.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에 본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네.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확인해 보면서 그다음에 1분기 전망까지 보면서 실질을 확인하고 나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지금은 일단 스탑. 예.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더 즐기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현금을 집행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실적 발표의 내용과 1분기 전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 자,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제일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인데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지금 특징이 뭡니까? 밸류에이션이 고점에 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익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이 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주가의 상승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밸류가 이렇게 역대 최고치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적이 예상을 채우지 못하거나 조금만 뭔가 어니미스가 났을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재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서 추격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즐기면 되겠지만 예.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자,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는 이익 증가는 제한적인데 밸류는 또 상단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본은 어떤가? 일본도 한번 보죠. 예. 자, 일본은 뭐 개별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시장으로 보면 그동안 움직였던 전체 밸류에이션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상단의 룸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네요. 네. 네, 아직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PBR 한 배가 안 되는 기업은 PBR 한 배 만들어라. 예. 배당도 줘라. 예. 이런 얘기를 아예 의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BOJ가 지금 산 주식의 양이 연기금보다 많이 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증시의 상승세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니케이 225 지수는 우리처럼 시가총액 기준이 아닙니다. 주가 평균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주가가 높은 종목군들이 잘 가면 더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핵심 포인트를 본다면 예. 이들의 지금 주가 상승이 룸이 남아있고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관점이어서 더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개인들은 사고 있는데 누가 팔 준비를 하고 있을까? 연기금과 그리고 그동안 13년 동안 주식을 샀던 일본 은행이 네. 주식을 팔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추가적인 상승의 룸은 남아있지만 예. 추격 매수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확인해 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미국의 상황, 반도체 기업들의 현재 EPS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일본 증시의 흐름까지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추격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는 좀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김종윤 시그니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 금요일 순서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